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이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과 사투가 있지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혼자 세상을 버텨내는 한 남자의 조용한 투쟁과 그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겨울이 끝나가는 2월의 마지막 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엔 어김없이 짙은 연무가 깔려 있었다. 동현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퇴근 후 겨우 2~3시간 눈 붙이고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된 지는 꽤 됐다. 벌써 몇 달째였다. 일어나자마자 먼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물 한 컵, 그리고 남아있던 김치 한 조각, 밥은 어제 끓인 죽이 조금 남아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단호박죽이었다. 죽이라도 드시게 해야지. 그렇게 조심히 포장지를 덮고는 병원 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파티 전문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름은 있어도 제대로 불리지 않는 직장. 서울 시내 대형 호텔이나 기업 행사, 고급 돌잔치, 결혼식 등지에서 장식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 새벽부터 트럭을 몰아 짐을 싣고 세섭을 마치면 몇 시간 대기. 그 후 다시 철거하고 돌아오면 밤이다. 회사라기보다 도맡아 일하는 파견업체에 가까운 구조다. 사장은 늘 우리는 가족이지. 네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 라고 했지만 그런 말에 희망을 느낄 여유는 오래전 사라졌다. 동현은 오래전부터 혼자 살았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일하러 나갔다. 집은 늘 빠듯했다. 어머니는 가정집 도우미로 일하시다 허리를 다쳤고 아버지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해졌다. 수입 없는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 신세였다. 시설이 낡고 간호사 한 명 없이 몇 명이 서로 돌봐주는 그런 요양병원이었다. 그래도 동현은 매주 한 번 시간을 쪼개 찾아갔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부모님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감는 시간은 그가 버텨야 하는 이유를 다시 되새기는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어머니는 위험인 줄 알고 참고 참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검진 결과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말이 3기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고 있었다. 병원 측은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용이 문제였다. 보험이 안 되는 치료들이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공공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다. 동현은 한순간 멍해졌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다. 단번에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의 통장에는 20만 원 남짓의 잔고가 있었고 회사는 매달 말일에야 급여를 지급했다. 그는 사무실로 향했다. 사장은 회의 중이라며 한참을 기다리게 했다. 오후 4시쯤 동현은 드디어 사장과 마주 앉았다. 형님, 저 죄송한데 이번 달 월급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위암 판정 받으셔서 수술을 곧 해야 합니다. 사장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야, 네 사정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너만 어렵냐? 다른 애들도 갑을 요청하고 싶어도 참고 있어. 한 명 해주면 줄줄이 다 해달라 한다. 우리 이번 달도 현금 돌리기 힘들어. 알지? 너 없으면 나도 힘든 거. 동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떠올린 말은 가족이지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그건 말뿐이었다. 현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일 뿐.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진 않았다. 동현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회사 문을 나섰다. 그날 밤, 그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서 뜯었다. 뚜껑을 연 채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건 슬픔보다는 막막함이었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한 사람. 오래전 연락이 끊긴 대학 동기였다.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고 동현의 처지를 잘 알았던 친구였다. 동현은 머뭇거리다 결국 연락처를 눌렀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번호.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흘렀다. 다시
다시 또 3번쯤 시도하자 신호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는 연결되었다. 동현이냐? 낯익은 목소리였다. 명수였다. 대학 시절 동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같은 학과에서 밤새 과제를 붙잡고 토론하던 사람. 그러나 현실은 졸업 후 그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명수는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아 젊은 나이에 중견기업 대표 자리에 올랐고 동현은 바로 사회로 뛰어들어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뛸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명수의 말투에는 낯선 거리감이 배어 있었다. 친근했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한참의 시간이 둘 사이에 깊은 틈을 남긴 듯했다. 동현은 최대한 담담히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셔. 많이 위독하셔. 근데 돈이 좀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수는 숨을 들이쉰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최소한 수술비랑 항암까지 하면 1,000만 원쯤 될 것 같아. 지금은 아무리 해도 회사에서도 안 도와주고. 명수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조심스레 말했다. 동현아, 미안하다. 나 요즘 회사도 어렵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이것저것 정리 중이라 당장은 어렵겠다. 내 심정은 이해해. 진짜 미안하다. 동현은 괜찮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신 고개만 몇 번 끄덕였고 통화는 그리 끝났다. 전화를 끊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마지막 끝마저 허공에서 뚝 끊어진 느낌이었다. 그 길로 동현은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라 무작정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밤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웃음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이 많은 사람들 중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걸까? 다음 날 그는 결국 사장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더 단호하고 절박한 어조로. 사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 주 안에 수술 안 받으시면 회복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다음 달 것까지라도 미리 조금만 주시면. 하지만 사장은 냉정했다.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내가 어쩌겠냐. 다른 데 알아봐야 하지. 내 손 떠났어.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동현은 처음으로 회사 트럭 안에서 잠을 청했다. 집으로 돌아가 봤자 머릿속은 병원비 생각으로 가득했고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번호나 눌러봐야 돌아오는 건 기계음뿐이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다.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수술 여부를 묻고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다. 한쪽에선 아버지가 병실을 찾았다가 넘어진 뒤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현실은 동현에게 참혹했다. 부모 두 분 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때 문득 머리를 스친 생각 하나. 신용카드 카드론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신용등급은 좋지 않았지만 일단 시도해보자. 그는 앱을 켰다. 그리고 곧 화면에 찍힌 문구. 최대 대출 한도 30만 원. 웃기고 있네.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얼마나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호스의 의지에 겨우 영양을 공급받으며 눈만 뜨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은 동현은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엄마, 나 어떻게든 해볼게. 나니까 내가 버틸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가진 거. 그리고 문득 차라리 내가 가진 유일한 기술 하나. 파티 기획이 떠올랐다. 회사에 기대지 않고 내가 직접 뭔가 해보는 거다. 조그만 상가라도 빌려 이벤트 하나 열어보는 건 어떨까? 지인들, SNS, 뿌릴 수 있는 홍보지까지 모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 작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동현은 바로 메모장에 계획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장소, 테이블, 풍선, 음악, 조명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동현은 서둘러 움직였다. 마음을 다잡은 날부터 그의 하루는 전쟁이었다. 우선 작은 상가 하나를 섭외해야 했다. 저렴한 임대료, 전기 사용 가능, 주변에 주차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
그렇게 중고거래 앱과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가며 전화를 돌렸고 결국 외곽 지역에 오래된 공실을 하나 구할 수 있었다. 1층 15평 남짓한 공간. 벽지는 사가 있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반쯤 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감사했다. 딱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일회성 행사입니다. 건물주는 반신반의했지만 선불로 20만 원을 건넨 동현의 얼굴에서 그 절박함을 읽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의 컨셉은 아이 생일 파티였다. 코로나 이후 작게 소규모로 가족끼리 보내는 문화가 많아졌고 그런 걸 준비해주는 소형 파티룸이 요즘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동현도 알고 있었다. 아이 사진 한 장만 주시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일 파티를 준비해드립니다. 슬로건도 정했다. 풍선, 현수막, 종이꽃, 테이블보, 간단한 음료와 초코 케이크. 물론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동현은 과거 회사에서 쓰다 남은 자재를 몰래 가져와 재활용했다. 원래 회사에서는 쓰고 버리는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모든 게 자산이었다. SNS 계정을 만들고 손수 직접 홍보용 이미지를 만들었다. 포토샵도 익숙하진 않았지만 있는 기능을 억지로 익혔다. 스마트폰 하나로 15초짜리 홍보 영상도 찍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회수는 몇십 회를 넘지 않았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는 댓글만 달렸다. 직접 명함을 돌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근처를 몇 바퀴 돌며 원장님에게 부탁드렸지만 대부분 냉정했다. 죄송한데요. 이런 건 허가 받아야 돼요. 아, 부모님들이 민감해서요.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다. 자금도 한정돼 있었고 시간은 더더욱 없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점점 식사량이 줄고 있었고 의사는 이 상태로는 한 달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생일 파티 문의드려요. 초등학생 남아 생일인데 소규모 가족 모임으로 하려고요. 눈을 의심했다. 첫 문의였다. 바로 통화를 걸었다. 상대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아이 엄마였다. 몇 가지 질문이 오갔고 동현은 최대한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했다. 다른 데보다 저렴하네요? 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해드릴게요. 그 말 그대로, 동현은 말 그대로 정성을 쏟았다. 아이의 이름, 좋아하는 캐릭터, 색상 선호까지 체크했고 늦은 밤까지 직접 풍선을 불며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다. 케이크는 동네 제과점과 협력해 작은 사이즈로 맞췄고 공간 청소와 정리도 직접 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 당일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부모는 조금은 무심한 듯했지만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배너를 보고 크게 감탄했다. 동현은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런 게 진짜 파티지. 행사는 무탈히 마무리됐다. 엄마는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주며 말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동현은 며칠치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회사 사장이었다. 너 요즘 뭐 하냐? 예, 뭐 파티룸 같은 거 한다며. 너 그거 우리 장비 가져다 쓴 거지. 동현은 입을 다물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야, 회사 물건을 몰래 쓰는 게 어떤 건지 몰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안 그럼 법적 조치할 거야. 그는 사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장은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차갑게 내뱉었다. 그만 나와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다음 날 동현은 사무실에 갔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은 고작해야 몇십만 원. 어머니 수술비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병실 침대 곁에 앉은 동현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백수야. 근데 엄마는 조금만 더 버텨줘.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동현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 다시 공실로 향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 던져둔 장식 박스는 이미 형태를 잃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삭은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게 자기 책임이자 자기 몫이었다.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막막함은 컸지만 마음 한편엔 기묘한 자유로움도 있었다.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는 간병인을 따로 둘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이었다. 그 두 사람에게 자신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퇴직 후 받은 몇십만 원과 통장의 마지막 잔액,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 전부를 긁어 조명을 하나 바꿨고 간이 테이블과 파티 의자 두세 개를 추가로 들였다. 마트에서 작은 쿠키 박스를 몇 개 사와 행사에 쓸 수 있는 간단한 간식 코너도 만들었다. 그 누구도 응원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그는 매일 그곳을 찾아와 꾸미고 닦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연락은 없었다. 조회수도 오르지 않았다. 장사라는 게 쉬울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차디찬 무응답이 계속되니 마음이 서서히 꺼져갔다. 그리고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그날도 그는 늦은 밤까지 정리를 마친 후 텅 빈 공간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자동문이 덜컥 열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든 그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형, 맞지? 나, 준호야, 기억 안 나? 동현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눈이 커졌다. 준호. 와, 너 여기서 뭐해? 준호는 예전 파티업체에서 잠깐 함께 일하던 후배였다. 불만이 많았지만 손재주 하나는 좋아서 종종 동현과 함께 장식팀을 맡곤 했던 아이였다. 형, SNS 보고 알았어. 댓글은 못 달았지만 대단하다. 진짜 혼자 이거 한 거야? 동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뭐 살려고. 더는 기댈 데가 없어서. 준호는 한참을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을 내려놨다. 형, 나 요즘 백수야. 나도 뭐라도 해야 해서 나 도와줄까? 뜻밖이었다. 동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공간에 누군가 다시 발을 들여놓을 거라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준호와의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됐다. 둘은 다시 작은 파티들을 준비했다. SNS에 올리는 영상도 함께 찍었고 포스터도 준호가 직접 만들어줬다. 주변 빵집과 음료숍과 협업을 제안하기 위해 가게 사장들을 만나고 초등학교 앞에서 플라이어를 돌리며 발로 뛰었다. 하루는 유치원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중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이거 직접 하세요? 동현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연락처를 달라며 전단지를 받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주머니는 가족 모임 생일 파티를 맡기겠다고 다시 연락을 줬다. 사실 우리 딸이 좀 집에만 있으려고 해서요. 이번 생일이라도 좀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 행사는 동현과 준호가 힘을 합쳐 제대로 준비한 첫 번째 팀 작업이었다. 사흘 밤낮을 고생했지만 결과는 그 이상이었다. 아이는 끝없이 웃었고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여러 번 전했다. 행사 후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이 진심이 느껴져요. 아이한테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동현과 준호는 허름한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오래도록 웃었다. 형, 있잖아. 우리가 이대로 계속하면 진짜 뭐라도 되지 않을까? 글쎄 근데 준호야,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사람한테 인정받은 느낌이 들더라.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도 깊이 박혔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동업자 이상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다시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봄바람이 골목을 휘돌던 그 골목 상가에는 이제 매주 하나 둘 파티 예약이 잡히기 시작했다. 대단한 건 아니었다. 가족끼리 조촐히 모여 축하하는 작은 생일잔치, 환갑 기념식, 아이들 첫돌 기념 촬영. 하지만 그 모두가 동현에겐 하나하나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 입소문은 천천히 번졌고 SNS에도 가성비 좋은 소형 파티룸, 진심이 느껴지는 준비라는 해시태그가 생기기 시작했다. 준호는 중고로 공기청정기를 들여왔고 동현은 병원비에 보태기 위해 매 행사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중년 여성.
남자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신도시 복합상가에서 파티존 신규 입점자 모집 중입니다. 혹시 확장 계획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료는 말없이 명함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여긴 그냥 작은 동네용 공간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찾은 겁니다. 요즘은 정성, 감성, 그런 게 경쟁력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동료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장은 자신에게 그런 감성으로 장사 안 된다며 쏘아붙였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정성이 그의 무기가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 병실을 찾은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번 달엔 병원비 밀리지 않았어. 다 냈어. 다음 달 것도 벌써 예약 잡혀서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는 겨우 힘을 내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내가 다 했구나. 아버지도 좋아하시겠다. 그 말에 동료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다만 그 손을 꼭 쥐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또 한 번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바로 명수였다. 동현아. 동현은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쩐 일이야? 명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미안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 네가 힘들어하던 거 뻔히 아는데 괜히 돕기 시작하면 나도 무너질까봐 겁이 났던 거야. 그 고백은 뜻밖이었다. 명수는 조용히 공간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 공간 좋다. 따뜻하네. 나 혹시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고 싶다. 나 요즘 좀 변하려고 해. 그때 너한테 빚졌으니까. 동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지금은 괜찮아. 나 잘 버티고 있어. 대신 다음 생일 파티 때 내 딸 있지? 데리고 와. 진짜 멋지게 해줄게. 명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동현은 공간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파티룸. 테이블 위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케이크는 내일 아침 배달될 예정이었다. 그는 문득 그날 첫 행사를 끝내고 트럭 안에서 울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의 병원비는 아직도 부담스럽고 통장엔 여전히 넉넉지 않지만 마음속엔 더 이상 혼자라는 감각이 없었다. 입소문이 퍼진 덕인지 동현과 준호가 운영하는 파티룸은 이제 주말마다 예약이 밀릴 정도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웃고 부모들이 감사해야 하는 그 순간들을 거듭하며 공간은 생명력을 얻었다. 동현은 손님을 받을 때마다 처음처럼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일 오후 갑작스레 방문한 손님이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익숙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토록 듣기 싫었던 목소리. 야, 잘 지냈냐? 바로 예전 회사의 사장이었다. 여기 내가 한다는 데라며. 참 기특하긴 하네. 사장은 입가에 알 수 없는 웃음을 걸치고 파티룸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이런 게 요즘 돈 되냐? 뭐 네가 하니까 또 꽤 뭔가 있어 보이네.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커피를 건넸다. 예의였다. 사장은 그걸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근데 너 아직도 그 장식 쓰냐? 우리 회사에서 쓰던 거 재활용한 거. 그거 불법인 건 알지? 그 말에 동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다 버려진 물품이었고 확인된 폐기물로 등록된 겁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사장은 당황한 듯 코웃음을 쳤다. 네가 이제 그런 말도 해? 야, 어지간히 컸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휙 돌아 나갔다. 그 자리에 남겨진 동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 잔만 바라보았다. 과거라면 아마 숨죽이고 눈치 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을 꾸려가는 주인이었다. 며칠 뒤 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법 영업 파티룸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사진은 동현의 파티룸 외관이었고
누군가 익명으로 신고를 암시하는 문구를 달아뒀다. 확인해 보니 그 글은 예전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하나가 올린 것이었다. 과거 동현을 시기하던 이로 항상 뒤에서 그깟 장식 일이라고 비아냥대던 사람이었다. 이거 어쩌지? 준호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동현은 말없이 커뮤니티 글을 캡처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그리고 사전에 확보해둔 임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위생관리 서류까지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그는 불법이 아니었다. 꼼꼼히 준비했고 모든 절차를 따라온 사람이었다. 며칠 후 게시판 글은 삭제됐다. 관리자에 의해 허위 정보 유포로 처리된 것이었다.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에선 역으로 이 공간 좋다더라. 아이 생일 파티 했는데 정말 감동이었다는 후기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그러게요. 여기 저희 딸도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장님 두 분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희도 또 예약할 거예요. 그 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동현은 오래도록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며칠 후 그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항암 치료로 수척해진 얼굴, 여전히 조용히 누워만 계신 어머니는 그날따라 눈동자가 또렷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옥상에서 생일 파티 해드릴게. 진짜 작지만 엄마 생일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하나가 동현에게 세상의 어떤 박수보다 따뜻했다. 그날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봄날이었다. 병원 옥상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동현과 준호는 새벽부터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 벚꽃이 살짝 지기 시작한 4월 중순의 하늘은 맑고 따뜻했다. 아이 생일 파티에서 쓰고 남은 은은한 분홍색 풍선과 꽃장식, 그리고 조그만 케이크. 파티의 주인공은 오늘 동현의 어머니였다. 그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천천히 휠체어에 모셨다. 어머니는 이미 말이 힘들었지만 얼굴 가득한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병원 간호사 2명이 몰래 시간을 내어 도와줬고 옥상에 있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내가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거 드디어 했어요. 동현은 케이크에 촛불을 하나 꽂았다. 바람이 불까봐 손으로 감싸며 불을 붙이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소원 빌어야죠.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 소원은 네가 아프지 않게 그거 하나야. 동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함께 촛불을 껐다. 그 순간 주변에서 잔잔한 박수가 흘렀다. 옥상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손뼉을 조용히 쳐주고 있었다. 그 중에는 처음 그와 행사 계약을 했던 아주머니도 있었다. 아들과 함께 그 아이가 동현을 향해 손을 흔들자 그는 그제야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몇 주 더 병상에 머물렀고 이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동현은 오래오래 손을 잡고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감사가 앞섰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좋은 기억 하나 남겨줄 수 있었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했다. 장례를 조용히 마치고 돌아온 날, 그는 파티룸 문을 열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옆에는 어머니의 생일 파티 사진이 조그맣게 인화되어 붙어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동현은 천천히 테이블볼을 펼쳤다. 이제는 자리를 잡은 파티룸. 동네에서는 정 많고 정직한 공간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몇몇 키즈 카페에서도 협업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동현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기억을 남기는 게 좋아. 어느 날 한 아이가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며 말했다. 삼촌, 나 커서도 여기 올 거야. 우리 동네에 여기 있어서 좋아. 그 말에 동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는 더 이상 무언가에 쫓기지 않았다. 다만 오늘 하루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작은 기억을 선물하는 삶.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고 살아가는 이유였다. 동현의 파티룸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고 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작지만 정성 가득한 무대. 그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 눈에 자꾸 보잘것없는 일이 어떤 사람에겐 모든 것을 버텨내는 이유가 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사연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